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보니까 반갑긴 한데 요즘에 이 문화 연예계에 참 슬픈 소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계속 좀 전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사실 누군가의 비보를 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나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되도록이면 즐겁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도 방송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좀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시죠. 배변 과외가 있어서요. 네, 배변하는 법도 과외가 필요한가 싶은데요. 네, 역시 개그였습니다. 개그맨 이수지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대치동 엄마를 연기한 게 또 굉장히 요즘 화제인데요. 실제 이제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을 잘 잡아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그 현실 고증 100% 연기를 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조회수만 518만 회. 518만에. 네, 넘어섰고요. 댓글만 13,000개가 넘었거든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이 현실 고증이 정말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 방송사마다 뉴스로 또 보도되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이수지 씨가 연기를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뉴스로 보도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연기를 잘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줬다라는 단순한 의미 이외에 현실 풍자, 현실 패러디 제대로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치동에 살고 있는 일명 대치맘 또는 도치맘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살짝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화제의 그 대치맘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제이미, 장난감 던지지 않아요. Don't do that. Stand up. 엄마 기회 줄 거예요. Okay, calm down. 엄마 기다릴게. 엄마 눈 봐요. Eye contact. 충분히 다 울었어? 이제 엄마랑 소통할 수 있겠어? 제이미 잉글리시 원어민 선생님이신데 어제 학원에서 처음으로 배변 훈련을 성공을 해서 똥을 변기에다 쌌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한 씨의 그런지 모르고 모습이 제가 어제 굉장히 재미있게 포착이 계속 됐어요.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응가, 대치맘이님들이 도치맘으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도치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을 고슴도치의 도치라는 단어를 붙여서 생긴 신조어로 도치맘이라고 부르는데, 뭐 대치맘이라고 한다면 사교육의 열혈 엄마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치동에 살고 있는 대치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신에 그 사교육에 열을 쏟는 이유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페이크 다큐에 나온 이소담 씨도 도치맘으로 불리길 원한다고 하는데 4살 아이에게 그러니까 배변과 관련된 레슨 선생님을 붙여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원어민 선생님으로부터 성공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과외를 이제 취소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글쎄요. 그러니까 현실을 과하게 풍자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글쎄요,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 일침을 놓은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향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잠시 이제 나왔던 그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 영상 그 다른 뒤에 이제 영상 중에는 중간에 이제 그 김밥을 혼자서 네. 차에서 그 먹다가 또 전화를 받고 이런 맞아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아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또 그 끼니를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약간은 좀 짠하게 좀 고증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이미가 4살이지만 4살 아이 제이미의 영재적인 모먼트 때문에 본인 삶의 모든 초점이 네. 제이미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라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면 과연 4살 때부터 저렇게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까까를 먹을 때 이걸 숫자를 셌던 것이 이제 네, 영재적인 영재적인 모먼트다 해서 모먼트. 수학을 또 배우잖아요. 아이의 숨 쉴 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 영상이 이제 굉장한 이제 화제를 모으면서 이 강남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이수지 씨가 착용한 명품 패딩을 이 뭐 중고에 내놔야 되나 이런 또 웃지 못할 또 고민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몽클레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수지 씨가 입은 그 몽클레어 패딩의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400만 원에 가깝던데요. 네. 네, 한 이 SNS 이용자가 SNS에 올린 글을 봤더니 이수지 씨가 착용한 그 명품 패딩이 391만 원이고 또 들었던 가방 역시 명품이었더라고요. 이게 거의 700만 원에 가깝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뭐 이 중고 플랫폼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관련 지금 저 화면에 저 패딩인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저 패딩입니다. 요즘 들어 좀 창피한 느낌이 있어서 못 입겠다, 살까 말까 고민했던 모델인데 안 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또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3040 여성들에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었고 강남에서는 일명 교복템, 엄마들의 교복템으로 불렸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럼 실제로 뭐 매물로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노려서 줍줍하시겠다는 분들도 눈에 띕니다. 뭐 이 회사의 매출이 이 패딩이 워낙 많이 팔리면서 2018년에 1,000억 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5년 만에 매출이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3,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치맘 또는 도치맘들이 이 또 패딩을 가져야 되는 필수템으로 갖고 있었는지를 이 매출액에서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되게 흔하게 많이 입고 다녔던 그만큼 유행을 하던 템이었다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는 몰랐던 템이었는데 이번에 이수지 씨 패러디를 통해서 특정 지역의 엄마들이 그렇게 선호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뭐 밑에 댓글들을 보면 강남 엄마들,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거나 학원을 보내고 기다리는 시간, 웨이팅하는 시간에 카페를 많이 들리게 되잖아요. 네. 카페에서 이제 뭐 입시나 학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들을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이 옷을 입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대중적이었던 모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수지 씨가 정말 또 연기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대치동 엄마 패러디에 의해서 이번에는 또 배우 차주영 씨를 또 패러디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차주영 씨 특유의 어떤 톤이라든지 그 말하는 말투까지도 그 다 따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도 함께 보시죠. 얘들아 고마워. 나 촬영 잘할게. 근데 너네 어떻게 가 여기서 집까지? 걸어가요. 아 진짜 야 어떡해 잠깐만. 내가 차 불러줄게. 아니에요 언니 너무 뭔데? 저희 진짜 멀어요. 아니야 너네 어디까지 가? 저희 평택. 마음도 진짜 따스우시다 진짜. 차 왔다. 언니 어디요? 가 여기. 얘들아 차. 차 불렀어 왔어. 언니 이거 맞아요? 여기 앞뒤로 셋이 타면 돼. 언니. 조심히 가. 안녕.
저는 근데 이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사실 차주영 씨랑 많이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또 화제를 모은 거는 그 이제 그 어떤 말투라든지 그 표정, 그 분위기가 잘 드러나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차주영 씨는 팬들에게 택시를 불러주잖아요. 평택까지 가야 되는 팬들한테. 대신에 이수지 씨의 차이점이 뭐냐면 외모도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굴삭기를 준비해서 저 친구들을 굴삭기를 타고 평택까지 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웃음의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패러디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이전에 유튜브 이전에 SNL에서 참 많은 배우들을 패러디를 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가을 동화에서 연기를 보여줬던 송혜교 씨. 네. 사실 송혜교 씨와 이수지 씨는 오버랩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수지 씨가 연기하는 걸 보면 송혜교 씨처럼 송혜교 씨라고 믿고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웃음도 주고 그리고 패러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관찰력이잖아요. 네. 관찰력과 또 관찰력에 맞는 표현력까지 갖추고 있는 천상 희극인 천상 네네. 희극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메이크업 하기 전에 저희도 이렇게 그 그렇죠. 분홍색 이런 핀 같은 거 집게핀 꼽잖아요. 그런 것들 다 꼽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대본 같은 거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증에 굉장히 진심이다 이런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수지 씨가 굉장히 지금 업로드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봤을 때 끊임없이 그 관찰이라는 건 어쨌든 희극 배우한테 개그우먼한테는 공부인 셈인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만으로도 참 이 어떤 대중들한테 유쾌한 정말 모먼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이제 핫 이슈지 현재 구독자가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채널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반응이 있었던 게 이수지 씨가 이제 뭐 연애 운세, 신년 운세, 직장 운세, 뭐 젊은 세대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흔히 말하는 무속인이죠. 네. 무속인 역할을 했어요. 그때도 저는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보여졌던 게 네. 일명 우리가 파리피플이라고 부르죠. 공고를 하는 네네네, 인플루언서를 봤어요. 흉내내면서 네. 네, 그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공구 판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 채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몽클레어 잠바를 착용하고 나서 그야말로 포텐이 제대로 터진 대박이 제대로 터진 채널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도 보면 이 몽클레어 관련 보도 접하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앞으로 기대하고 즐겁게 지켜볼 수 있는 채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한 노력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인기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연기라는 게 하면 할수록 느는 장르이긴 하지만 이수지 씨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보여줬던 연기들도 저는 참 열심히 봤었거든요. 연기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 일단 출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린자오밍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린자오밍. 네, 맞습니다. 린자오밍으로 보낼 때는 정말 중국 동포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시적절하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사적인 부분들도 본인이 탑재하고 있어야 이런 시적절한 패러디들이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찰력이라는 건 공부이고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 어떤 인물을 따라해야지를 넘어선 패러디가 가능하려면 시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희극인으로 자리매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웃음을 줄 때 이제 가장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는 이수지 씨. 사실 요즘에 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정말 값진 웃음을 또 전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 네, 이 내용은 어떤 발언인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배우 김새론 씨가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올해로 25살.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화 아저씨의 모습을 아직도 좀 기억하실 것 같아서 더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화 아저씨로 그때 배역이 소미라는 네. 캐릭터였죠. 9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25살이 된 김새론 씨에게는 그 9살 때 소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전도유망한 배우로 계속해서 연기자로서 활약할 길이 열려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경 숨진 채로 자택에서 발견이 됐죠.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김새론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사망한 김새론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에 이 연예인들 화환이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조 화환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한 연예인 아저씨를 말씀을 네, 하셨지만 원빈 씨. 그렇죠. 네, 원빈 씨가 직접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빈 씨 외에도 고인과 절친했던 배우죠. 한소희 씨, 또 악뮤의 이수연, 이찬혁 씨 등도 빈소를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뭐 경찰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내놨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또 유서가 발견된 건 없고 특별한 수사 내용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새론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죠. 그리고 카페에서 알바도 했다고 합니다. 카페 창업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네. 이게 25살, 20대지만 9살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무려 16년간 연기를 해왔습니다. 또 그만큼 또 탄탄한 연기력을 좀 인정받았던 경력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김새론 씨가 2009년에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영화죠. 여행자에서 이제 연기자로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건데 이때 경쟁률이 무려 1000대 1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연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길을 걸었고요. 또 하나의 이 여행자로서 또 얻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칸 레드카펫을 가장 최연소 나이로 밟은 우리나라 배우 가운데 네. 가장 최연소로 칸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새론 씨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던 영화라고 한다면 2010년의 아저씨죠. 이 영화가 사실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6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드라마와 영화들로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2022년 5월이었죠.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자숙하던 와중에 지난해 11월이었죠. 영화 기타맨 출연 소식을 알리면서 복귀를 알렸어요. 그런데 해당 작품 끝내 유작이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 기타맨이라는 영화는 올 5월에 개봉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기를 이제 9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악플에 많이 시달려 왔다 이런 또 이야기들이 이제 뒤늦게 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로 상당히 김새론 씨도 인기를 얻기 시작한 아역 배우가 되면서 그 당시에 사실 이 관련해서 악플 보도가 나왔었어요. 김새론 씨가 원빈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생일날 원빈 아저씨가 골라주신 미니 노트북 감사합니다. 아저씨처럼 바른 어른 될게요. 이런 글을 이제 싸이월드에 올렸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네티즌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있다고 나대지 마라. 못생긴 게. 글쎄요. 네.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성인에게 이런 악플이 달려도 너무 상처가 클 텐데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새론 양이 굉장히 담담하게 의연하게 대처를 한 내용을 보면 노트북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한번 스쳐 지나가고 마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데 챙겨주신 아저씨에 대한 원빈 씨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려고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되게 순수한 어떤 마음의 표현도 굉장히 왜곡해서 이렇게 좀 보는 그렇죠. 시선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김세론 씨가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뭐 드라이브를 하는 모습,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이답지 않게 고가의 외제차 또 고가의 집에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악플 세례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음주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지난해 또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지만 연기 복귀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연극에 출연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그때 자진 하차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 자진 하차가 본인이 이제 본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자진 하차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 대중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여론을 의식해서 아마 자진 하차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또 김수현 씨와 셀프 열애설 논란에 휘말리면서 악플 세례가 이어져 왔었고요. 또 지금 말씀을 드리면 김세론 씨의 어떤 관련 소식들 논란이었죠. 논란들이 이어져 왔을 때마다 이 논란들을 더욱더 키웠던 것들이 유튜버들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한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김세론 씨의 결혼설까지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관련 영상들 다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이 김세론 씨의 팬들은 이제 추모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생전에 이제 고인에게 쏟아졌던 악플, 비난, 여론을 이제 언급했는데요. 연예인에게만 더욱더 이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외신들도 김세론 씨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K엔터 산업에서 이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과하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사실 예를 들자면 뭐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TV 브라운관이나 미디어에 노출이 될 경우 외모도 완벽해야 돼요. 사실 세월이 지나면 맞아요. 세월이 지난 만큼 당연히 사람이 노화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주름살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 대중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 관리 측면에서 또 비난을 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살이 쪄서도 안 되고요. 네. 인성 논란이 있어서 안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세론 씨 같은 경우는 이 음주 사고가 상당히 일파만파 논란이 컸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내리에 아직까지 오랫동안 지금 뭐 거의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각인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연예인들의 영향력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대중에게 끼치는 파급 효과라든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논란이 불거지고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건설적인 비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연예인들도 받아들이겠죠. 네. 근데 비판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인격 모독에 해당되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살과 관련된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한 말이 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세론 씨의 비보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같다.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좀 일그러진 그 모습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고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비난을 하는 문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뭐 쉽게 얘기해서 야박해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세론 씨가 수차례 재기의 노크를 두드렸는데 그때마다 대중들이 사실 거부의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이죠. 이게 어찌 보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예인의 입장, 배우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본인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특히나 연예인들은 외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 상황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렇게 빗댄 것 같은데 이 지금 관련 전문가가 내놓은 목소리 중에 가장 조금 마음에 와닿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숨 쉴 틈도 없이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적 수치심을 부여한다. 글쎄요, 우리 사회가 김세론 씨의 죽음을 계기로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난 후에 더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요. 김세론 씨 그 생전에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의 생계 그리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부모님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방송으로 모아두었던 이 돈이 다 대부분 사용이 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김세론 씨가 생활고 때문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네. 대중이 믿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세론 씨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아역 배우 때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단 네, 말이에요. 16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해온 배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배우가 과연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일단 이 음주 사고로 인해서 전 소속사에 배상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 위약금이 네, 생겨가지고. 그게 네.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갚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카페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중요한 건 김세론 씨가 사실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이잖아요. 네. 아까 개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김세론 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김세론 씨라는 게 알려지고 나면 바로 또 해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을 계속 마주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삶의 의지가 꺾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인에 따르면 생전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입장이었지만 누구보다 돌봄이 필요했던 입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동료 연예인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김옥빈 씨가 자신의 SNS에 국화꽃 사진을 올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김세론 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세론 씨의 사망과 관련된 보도가 이어지고 나온 이후의 SNS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세론 씨를 추모한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때 같은 소속사에 속해 있었던 배우 서예지 씨, 서하준 씨도 SNS에 국화꽃 사진을 남기면서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 메시지와 함께 악플러를 향해서 일침을 가한 또 연예인도 있습니다. 가수 미교 씨가 SNS에 사람이 죽어야 악플러들의 손이 멈춘다라고 하면서 악플러들이 이 본인들이 악플을 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젊은 연예인들을 저희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악플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악플러들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 자체가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죠. 설리법이라고 불렸던 이 악플 방지법 20대 국회 만기로 그냥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황이에요. 일단 법 체계가 좀 제대로 가동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건 악플러들만 지금 비판할 수 없는 게 악플러들이 움직일 수 있게 또 하나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게 아까도 제가 유튜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 사이버 레카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사이버 레카들의 활동이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사이버 레카들이 유튜브 콘텐츠 영상으로 올린 내용이 팩트려거니 생각하는 대중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유튜브 콘텐츠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다수의 매체들이 이 사이버 레카들이 올린 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사화되면 많은 대중들은 기사화까지 됐으니 이 어떤 유튜버들의 내용이 사실인가 보다. 그리고 비판이 아닌 비난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악플러들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도 다시 한번 구축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이버 레카 저희가 지난해에 굉장히 여러 차례 네.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가짜 뉴스를 막을 만한 또 법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참 재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는 그 뒷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그곳에서만큼은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불편 끼쳐 죄송. 네, 어떤 또 사연이 있는 걸까요? 드라마 옥시 부인전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 외상센터 등에 출연하면서 대세 배우로 떠오른 배우죠. 추영우 씨가 최근에 또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출 콘텐츠를 올리는 스트리머, 일명 BJ라고 하죠.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을 팔로우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구설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 팔로우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팔로우하고 있던 계정 한 100여 명 정도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로가 됐어요. 네. 난 모두를 팔로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추영우 씨가 사과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팔로우한 게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 어떤 메시지화돼서 전달이 될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평소에 이제 짧은 쇼츠 영상이라든지 릴스를 즐겨보는 편인데 이게 이제 구설에 휘말리게 되면서 팬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팔로우를 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팔로우를 0으로 만드는 대처를 했는데 이 대처는 뭐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추영우 씨가 완전한 라이징 스타잖아요. 네, 드라마. 완전 대세 배우죠. 대세 배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팔로워도 갑자기 늘어났어요. 지금 134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아마도 추영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뭐 광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팔로워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관의 무게를 이번 이 팔로우 논란으로 추영우 씨가 깨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무게에 맞는 그 무게감을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방도를 찾은 게 이제 팔로워 모두 삭제하겠다라고 해서 0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김새론 씨 네. 소식 진단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지나치게 우리 대중이 스타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이 외신이 지금 짚은 거 아닙니까? 팔로우까지 뭔가 대중이 일일이 보고 있는 건 이건 사실 추영우 씨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그냥 호기심에 또는 재미삼아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대중이 왈가왈부하는 것? 이것 역시 대중이 조금 선을 넘는 관심도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배우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여기에 이제 딱 좀 틀에 맞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지금 2월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에서 추영우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제 대세 배우라는 걸 딱 입증해 주는 지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 평판 2025년 2월 순위를 보면 1위가 추영우 씨고요. 2위가 이준혁 씨, 3위가 차주영 씨 이렇게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빅데이터 링크 분석을 보면 멋지다, 탄탄하다, 훈훈하다가 높게 나왔고요. 키워드 분석에서는 짧으자, 1인 2역,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높게 나왔습니다. 추영우 씨가 지금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걸로 알려졌죠. 네.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앞에 저희가 논란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긍정 비율이 무려 91%가 넘습니다. 확실히 대세 배우가 많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지난해 선제업고 티어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그 인기를 얻으면서 그 변우석 씨도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라든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과 조금 이렇게 겹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특별히 무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린 상황이죠. 변우석 씨도 공항에서 논란이 네. 불거지면서 이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지면서 변우석 씨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뭐 사실 추영우 씨도 이게 과하게 비판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국이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대중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게 어떤 특정 연예인들, 인기 연예인들에게 쏠리는 특수성을 어쨌든 무시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노력, 뭐 저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대중의 관심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노력을 또 기울이지 않았다면 또 다른 논란, 또 다른 비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원천 차단한 게 지금 추영우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 왕관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인기에 따른 어떤 그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추영우 씨 앞으로의 행보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해외 인기 폭발입니다. 야, 넷플릭스 화제작 중증 외상센터 요즘 정말 이제 뭐 화제의 드라마였고 지금은 약간 지난 것 같지만 여전히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증외상센터 전장을 누비는 천재외과 전문의죠. 백강혁의 어떤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데요.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TV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일단은 뭐 중증외상센터 하면 메디컬 드라마예요. 메디컬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건드려주는 게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휴머니즘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국내 드라마 화제성 오징어 게임 2를 능가하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2보다 2.5배 이상 높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단한 그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2가 사실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아성을 무너뜨린 게 바로 중증 외상센터잖아요. 원작의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여기에 각색의 풍성함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의 흥행 호성적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의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시청자들이 이 의학 드라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의학 드라마의 뭐 원조라고 한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대 종합병원을 들 수 있죠. 이 당시에 이제 신은경 씨 또 구본승 씨 굉장히 20대 초반에 풋풋한 연기자들이었는데 라이징 스타가 됐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또 김명민 씨를 일약 스타덤으로 올려준 의학 드라마 하얀 거탑은 아직까지도 네. 여러 가지 버전으로 또 패러디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후에 굿닥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낭만닥터 김사부까지 이 의학 드라마의 계보가 상당히 뭐 여럿입니다. 진짜 그리고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많네요. 그렇죠. 다들 인기를 끌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드라마의 어떤 주인공이 되는 의사들, 뭐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여러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이나 응급을 다루는 외과 의사들이 주인공이라는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의대 입시율도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네. 의대 증원이 지난 한 해 화두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의학 드라마, 메디컬 드라마가 왜냐하면 이 화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목소리도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의료 대란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었던 환자들이 네.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서 과연 환자들의 생과 사를 다루는 이 메디컬 드라마가 다시 한번 보편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한 케이블 TV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아직까지 방영되지 못했죠. 그 정서 때문에 좀 걱정을 해서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방영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군요. 네, 그래서 올 4월로 방영이 연기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는 여전히 통한다라는 걸 보여준 게 중증외상센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외상센터가 사실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가 기존의 메디컬 드라마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활극으로 보여지죠.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뭔가 통쾌한 장면들이 있었죠. 말이 안 되지만 재미있는 것, 재미를 주는 건 이제 스토리가 탄탄한 것 이외에 생과 사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의사들이 고군분투한다. 이런 희생정신 그리고 사명감이 부각되면서 어떤 시청자들의 가슴 두근거림
또 그리고 감동 코드를 선사한 것이 이 드라마의 흥행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전평 중에서는 이제 몰입감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기존의 의학 드라마하고는 좀 확실히 좀 차별화된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의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는 게 생과 사를 넘나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삶의 어떤 희노애락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삶의 희노애락이 진하게 묻어나면 요즘 대중들이 좀 싫어하는 정서 중에 하나가 심파 아닙니까? 약간 심파를 억지로 이렇게 좀 눈물을 자아내는 것 그렇죠. 같다. 네. 근데 이 드라마는 심파가 없어요. 심파로 흐를 때쯤 되면 차단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전개가 긴박하게 빠르게 스피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파 때문에 생겨나는 호불호가 완전히 이 드라마에서는 차단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또 이 보통의 드라마, 사실 의학 드라마를 넘어서 어떤 드라마든지 간에 남녀 간의 로맨스가 기본으로 맞아요. 깔리잖아요. 네. 법정 드라마는 법원에서 로맨스가 생기고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로맨스가 생기는 구조가 보통 우리 K-드라마의 어떤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이런 서사들을 빼냈습니다. 사실 네. 기존에 이 웹툰이나 웹소설에도 약간의 로맨스가 그려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드라마화 되면서 완전히 이 로맨스를 걷어냈죠. 그러면서 이 의학 드라마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했고 이 빠른 몰입감 그리고 어떤 관객들에게 집중도를 더 높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사실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는 게 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의 원작 웹소설인데 현직 의사 선생님이 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필을 위해서 의사 일을 그만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의사 생활을 놔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집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한산이가 작가죠. 한산이가 작가가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된 것도 메디컬 드라마였습니다. 김명민 씨가 열연을 펼쳤던 하얀 거탑을 보면서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꿈을 꿨다고 해요. 네. 근데 그 꿈을 이룬 거고요. 사실 웹소설로 2019년에 네이버에 이 관련 내용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반향이 뜨거워지면서 웹툰화 된 거고요. 이 웹툰이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고 또 올해 이제 많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모티브가 된 인물이 있죠. 중증외상센터 하면 우리가 권역외상센터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네. 이국종 교수가 모티브가 됐는데 사실 중증외상센터 외에도 이국종 교수를 모티브로 했던 드라마 아까 제가 언급했던 드라마들입니다. 골든타임이라든지 또 낭만 닥터 김사부 역시 이국종 교수가 모티브가 됐던 그런 드라마인데 이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사실 이국종 교수도 계속해서 이 권역외상센터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관심 좀 가져달라. 지원 좀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서는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역외상센터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드라마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닥터 헬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병원의 수뇌부들에게 굉장히 미운털이 박히게 되잖아요. 관련해서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그려집니다. 일단은 뭐 한산이가 작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집필할 의지를 밝혔어요. 법의학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작품도 써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요. 차기작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논란도 또 잇따르는 것 같은데요.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이자 의사인 이낙준 씨가 또 때 아닌 화교 루머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고요.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 함께 유튜브 컨텐츠를 운영하고 의사 있는데 이제 3명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채널이죠. 그런데 이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화교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이제 사안이
커졌던 이 모양입니다. 화교 논란은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걸까요? 글쎄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한산희가 작가가 약간 좀 분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셋 다 군의관 동기다라고 밝혔고요. 국방의 의무 다했고 본인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얼마나 이제 화가 나면은 우리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다 밝혔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 이제 유쾌하게 볼 때는 정말 재미있게 봤지만 사실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는 좀 약간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의료 현장, 필수 의료 분야는 상당히 지금 좀 열악하다는 그 현실이 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 중증 외상센터 어느 지금 수준인가요? 일단 의사 백강혁을 현실에선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중증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가 24시간 동안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을 당해서 크게 다친 환자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제 응급수술이라든지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일단 워라밸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 관련해서 371명의 외상학 전문의가 배출이 됐는데 이 371명 모두가 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무 여건이 좋다거나 연봉이 높은 곳으로 많이 옮겨간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배출이 371명인데 그들이 다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외상 전문의를 양성해왔던 고대 구로병원이 있는데 이제 지원이 끊겼어요. 그러면서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의료진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결국 환자는 히어로가 살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살리는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과연 이 시스템을 살릴 만한 히어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히어로가 있다 해도 관련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는지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백강혁이 말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중증 외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보처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드라마 속의 명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명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누구나 정말 그런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그 드라마의 그 대사가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저희가 또 여러 차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가 이런 좀 대중이라든지 의사들 사이에 좀 마음의 거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드라마나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번 중증외상센터가 우리나라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의 어떤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실에서 과연 사람 생명을 살리길 원해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뭐 우리의 높은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 또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의대 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입시 시스템 역시 좀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히어로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 또는 이제 팀워크로 이 중증 외상센터가 굴러가고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의료인들에게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아내 떠나보낸 구준엽 건강 이상설까지입니다. 가수 겸 배우 B 씨가 이제 대만 공연 중에 최근 세상을 떠난 가수 구준엽 씨 아내이자 대만 배우인 서희원 씨를 좀 애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5일 B가 대만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약 5,000명 앞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콘서트가 끝날 때쯤 무거운 표정으로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선배 구준엽 형님 K-팝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픔에 동참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10초간 묵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준엽 씨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 구준엽 씨의 그 모습이 눈에 띄게 야위어서 최근에 이제 더욱더 안타까움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무려 구준엽 씨 6kg이 빠졌다고 해요. 13일에 고 서희원 씨에 대한 작별식이 서희원 씨가 살던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구준엽 씨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구준엽 씨뿐만 아니라 서희원 씨의 동생으로 방송인으로 지금 대만에서
법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희재 씨 역시 몸이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닥친 이별 앞에 뭐 지금 사실 곡기라고 하죠. 네. 끼니가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서희원 씨의 유해, 생전 그녀가 원했던 대로 수목장으로 치러졌다라는 소식이 대만 현지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상속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결혼 후에 이제 구준엽 씨와 서희원 씨 외출하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셀카를 찍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것이 서희원 씨가 남긴 유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더 구준엽 씨를 힘들게 하거나 고인의 유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수뇌부에 좀 더 좀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언론도 더 이상 이제 그 추측성 기사나 이런 것들로 논란을 더욱더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 법률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